2023년 프랑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3.2도 폭염으로 1,800명이 사망했는데 한국 기술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제가 직접 경험한 3분의 기적을 들어보세요. 2023년 7월 15일 오전 10시 파리 샤를드골 쇼핑센터 안전관리실에서 제 절망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듀부아입니다. 파리에서 15년째 대형 쇼핑몰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여름이라고 생각했던 2023년 7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50일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기상청 발표를 듣고 저는 경악했어요. 파리 최고 기온 43.2도 예상, 50일간 폭염 지속 전망. 파리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2시 쇼핑몰 내부 온도가 34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기존 냉방 시스템은 이미 한계치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방문객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구급차가 출동한 건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열사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구나. 파리 전체가 거대한 화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병원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로 넘쳐났어요. 프랑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하루 평균 36명이 폭염으로 사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쇼핑몰이었어요. 평소 하루 3만 명이 방문하는데 냉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거예요. 매출은 70% 급감했고 직원들도 열사병 증상으로 하나둘 병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지역 주민들이었어요. 집에 에어컨이 없는 고령자분들이 더위를 피해 쇼핑몰로 피난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냉방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나들다 보니 피난처 역할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7월 25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8살 꼬마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쇼핑몰에 들어오더니 엄마, 여기도 너무 더워요 라고 울먹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랑스 전역이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니스에서는 45도, 리옹에서는 44도를 기록했어요. 전국 모든 도시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 유럽산 에어컨들은 이런 극한 상황에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절대 상상도 못했어요.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온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걸 말이에요. 7월이 지나고 8월에 접어들어도 폭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프랑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파리시는 모든 공공시설에 냉방 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했어요. 기존 독일산, 이탈리아산 에어컨들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거든요. 전력 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냉방 효과는 형편없었어요. 저희 쇼핑몰만 해도 18대의 대형 에어컨이 24시간 풀가동 중이었는데 실내 온도는 여전히 32도를 웃돌았습니다. 전기료는 평소의 3배로 폭등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8월 3일, 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LG전자 프랑스 지사의 김지훈입니다. 혹시 냉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이라고? 냉방 분야에서 유럽을 이길 수 있다고?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 냉방 기술을 발전시켜온 곳이거든요. 하지만 김지훈 팀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LG전자는 2023년 글로벌 룸에어컨 시장에서 점유율 13%로 세계 2위입니다. 특히 우리 인버터 기술의 COP 효율 지수는 4.35로 유럽산 평균 3.72를 크게 앞서고 있어요. COP가 뭔지도 몰랐던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같은 전력으로 얼마나 많은 냉방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더라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효율이 좋다는 뜻이었죠. 더 놀라운 건 냉방 속도예요. 저희 기술로는 3분 내에 설정 온도에 도달하지만 기존 유럽산 제품들은 평균 6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김 팀장이 보여준 프랑스 정부 자료였어요. 프랑스 기후전환부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1000개 공공시설에 고효율 냉방 장비를 도입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한국산 에어컨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왜 한국 제품을 우선 검토하는 거죠? 국제에너지기기 평가협회 테스트 결과 한국산 에어컨이 동일 조건에서 22%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더 빠르고 강력한 냉방 효과를 보였거든요. 특히 극한 폭염 상황에서 성능 차이가 더욱 벌어집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15년간 쌓아온 경험으로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매일 열사병 환자가 늘어나고 우리 쇼핑몰은 지역 주민들의 피난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8월 5일 오후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국 기술이 프랑스 시민들에게 시원한 희망을 선사해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파리 시민들의 삶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도 극한 폭염을 경험해보신 적 있는지 들려주세요. 8월 7일 새벽 6시 LG전자 긴급 설치팀이 파리에 도착했어요. 김지훈 팀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기술진이 왔는데 모두 한국에서 급파된 냉방 전문가들이었어요. 처음 본 한국산 에어컨의 외관은 솔직히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김 팀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 기계 안에 숨겨진 놀라운 기술을 알게 됐죠. 이건 LG의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입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두 개의 회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진동을 상쇄시켜요. 그래서 소음도 적고 효율도 훨씬 높습니다. 기술 얘기는 어려웠지만 결과는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오후 2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실외 온도 42도, 쇼핑몰 내부 온도 34.1도인 상황에서 한국산 에어컨을 가동했어요. 김 팀장이 리모컨을 누르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분 후 온도계가 32도를 가리켰어요. 2분 후 30도로 떨어졌습니다. 3분 후 놀랍게도 25.8도까지 내려갔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존 독일산 에어컨으로는 6분이 걸려야 28도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갔는데 한국 에어컨은 3분 만에 25도대까지 뚝 떨어뜨린 거예요.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이었어요. 전력계를 확인해 보니 기존 시스템 대비 22%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적은 전기로 더 강력한 냉방 효과를 내는 거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여름 습도가 80%를 넘나드는 아열대 기후예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 40년간 에어컨 기술을 발전시켜 온 거죠. 유럽의 건조한 더위와는 차원이 다른 무더위를 견뎌온 기술력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오후 4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쇼핑몰 내부가 시원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열사병으로 고생하던 고령자분들,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 더위를 피해온 시민들로 다시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75세 마리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정말 천국 같네요. 집에서는 숨도 못 쉬겠던데 여기는 정말 시원해요. 어떤 에어컨을 설치한 거예요? 한국에서 온 에어컨이에요.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이런 놀라운 기술이 나온다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후 6시쯤 파리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쇼핑몰의 성공 소식을 들은 시 관계자들이 직접 확인하러 오겠다는 거였어요. 피에르 뒤랑 기후전원부 담당관이 직접 방문했어요. 온도계를 확인해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25도예요? 밖이 42도인데? 네. 한국 기술의 힘이에요. 피에르 담당관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이 기술을 파리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1000개 공공시설에 냉방시설을 확충하려고 계획 중인데 한국 기업과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김 팀장이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이미 동남아시아 폭염 지역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어요. 프랑스도 분명 도울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뜨거운 여름밤이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폭염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한국 에어컨이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 안에는 한국 사람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세계 어디서든 더위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8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설치가 시작됐어요. LG전자 프랑스 지사에서 380명의 현지 기술자를 긴급 고용해 파리 전역의 공공시설에 한국산 에어컨을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된 곳은 고령자 복지시설과 유치원이었어요. 김지훈 팀장의 제안이었죠. 가장 취약한 분들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폭염 때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챙기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제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8월 12일 파리 13구 알자스 고령자 복지센터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85세 앙리 할아버지가 설치 완료 직후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50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밤에도 30도가 넘어서 숨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천국 같네요. 이제야 손자랑 함께 거실에서 놀 수 있겠어요. 복지센터 관리자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알려줬어요. 에어컨 설치 전에는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셨어요. 더위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원해진 지 사흘 만에 식사량도 늘고 낮잠도 편히 주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8월 15일 몽루즈 시청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산 에어컨 설치 후 시청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40% 향상됐다는 거였어요. 시청 직원 클로드 씨가 증언했어요. 에어컨 설치 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했어요.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실수도 잦았죠. 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쾌적하게 일할 수 있어요. 이건 냉방이 아니라 생명을 구해준 기술이에요. 김지훈 팀장이 설명해준 한국 기술의 비밀이 점점 더 놀라웠어요. 저희 에어컨에는 플라즈마 이온 필터가 들어있어요. 냉방과 동시에 공기 정화까지 해주거든요. 미세먼지와 세균을 99.9% 제거해서 실내 공기질까지 개선시켜줍니다. 실제로 공기질 측정 결과 PM2.5 농도가 50% 이상 감소했어요. 단순히 시원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공기까지 만들어주는 거였죠. 8월 20일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리 11구 베르시 유치원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어컨 설치 후 아이들의 식사량이 25% 늘고 낮잠 시간도 훨씬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감격해하며 말씀하셨어요. 폭염이 시작된 후 아이들이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칭얼거렸어요. 더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에어컨을 설치한 후로는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기업의 사후관리였어요.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8월 25일 프랑스 기후전원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산 에어컨 도입 후 열사병 환자 수가 80% 감소했다는 거였어요. 피에르 뒤랑 담당관이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파리 주요 공공시설에 한국 LG 에어컨을 도입한 결과 월 평균 열사병 의심 환자가 41명에서 8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1000개 공공시설에 한국산 고효율 에어컨을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엔 의심했던 한국 기술이 이제는 프랑스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수준까지 올라선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김지훈 팀장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저희가 프랑스에 온 이유는 단순히 에어컨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국도 40년 전에는 여름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로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이상 더위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진심이 담긴 기술이라서 더욱 특별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기계를 통해 프랑스까지 전해진 거니까요. 9월 15일 드디어 50일간 계속된 폭염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 한국산 에어컨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한국산 에어컨이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거든요. 재구매 의향도 88%로 유럽 내 최고 수준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였어요. 20년 된 독일산 에어컨을 교체했는데 전기료는 반으로 줄고 냉방 효과는 2배가 됐어요. 아이가 천식이 있는데 한국 에어컨의 공기 정화 기능 덕분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밤에 에어컨 켜고 자도 전혀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한 게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10월 초 김지훈 팀장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LG전자가 프랑스 현지 대학과 냉방에너지 최적화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을 단순히 수출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와 함께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서로의 장점을 합치면 더 놀라운 기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장기적 비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11월, 저희 쇼핑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온 쇼핑몰 관계자들이었어요. 한국산 에어컨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죠. 독일에서 온 한스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이렇게 효율적인 냉방 시스템은 처음 봐요. 독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해봐야겠어요.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 씨도 감탄했어요. 스페인도 여름에 40도를 넘나드는데 한국 기술이라면 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2월, 연말 정산을 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산 에어컨 도입 후 전력비가 22% 절감된 거예요. 냉방 효과는 더 좋아졌는데 전기료는 오히려 줄어든 거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여름 동안 우리 쇼핑몰을 찾은 방문객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어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 덕분에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자주 방문하게 된 거예요. 직원들의 건강도 크게 개선됐어요. 폭염 기간 중 열사병으로 인한 병가가 전년 대비 90% 감소했거든요. 올해 3월, 김지훈 팀장과 마지막 점검 미팅을 가졌어요. 8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김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한국 기술이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해 주었어요. 김 팀장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프랑스에서 한국 기술을 믿고 선택해 주셔서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우정이 되었구나.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시원한 공기를 준 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희망을 주고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지금도 여름이 오면 저는 안심이 돼요. 한국 기술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해요. 한국산 에어컨을 써보세요. 정말 인생이 바뀔 거예요. 독일에서 25년간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해온 제가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을 때 솔직히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현대자동차와의 EV 배터리 기술 협력 프로젝트로 1년간 파견이 결정됐지만 아내 안젤라는 왜 하필 아시아로 가야 하는 거야? 라며 못마땅해 했거든요. 미넨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15살 아들 막스가 아빠, 1년 동안 혼자 괜찮을 거예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12살 딸 레아는 한국에 가서도 매일 영상통화해주세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내심 가족과 떨어져 낯선 나라에서 보낼 1년이 막막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이 영어로 해운대 센텀시티 아파트죠? 라고 물어보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미넨의 낡은 건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경비원이 택시를 멈춰 세우고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거든요. 독일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이런 출입 통제가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보안이 철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택시가 지하로 내려간다는 점이었어요. 왜 지하로 가는 거죠? 물어보니 기사님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모든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독일에서는 아파트 앞 도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위험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이더군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디지털 패드가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녔는데 여기서는 숫자 몇 개만 누르면 되다니 이게 2025년의 생활이구나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넓은 거실,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통창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1년 동안 머물 곳이 맞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발바닥에서 시작됐어요.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이 이상하게 따뜻한 거예요. 난방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바닥 전체가 포근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독일 집에서는 라디에이터 옆에서만 따뜻함을 느꼈는데 여기서는 어디를 걸어도 발끝이 따뜻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게 한국 전통 난방인 온돌이라고 하더군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65kW로 독일 라디에이터 방식의 140kW보다 절반 이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는 50% 절약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기 집이 정말 놀라워. 바닥이 따뜻하고 보안도 철저하고 하지만 안젤라는 그래도 독일이 최고야. 거기는 임시 거처일 뿐이잖아 라며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창밖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후에도 정말 이곳이 그냥 임시 거처일까? 온돌 바닥에 따뜻함이 발끝에서 마음까지 스며들며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충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출근길에서 만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들은 독일에서 25년간 쌓아온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첫 출근 날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 플랫폼과 선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독일미는 지하철은 50년 된 낡은 시스템인데 여기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같았어요. 게다가 정시율이 99%라고 하더군요. 독일이 95%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승객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현금 사용 비중이 51%인데 여기서는 84%가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출입문부터 디지털 시스템이었거든요. 사원증을 터치하자 안녕하세요, 클라우스님이라는 음성이 나오며 문이 열렸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는 아직도 물리적 열쇠와 보안카드를 별도로 사용하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동료 김 과장님과 구내식당에 갔을 때 또 놀랐습니다. 메뉴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두 키오스크로 처리되더군요. 독일에서는 이런 시스템 보기 어려워요 라고 말하자 김 과장님이 웃으며 여기서는 기본이에요. 훨씬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후에 회의실에서 배터리 기술 브리핑을 받으면서 한국 EV 기술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현대 아이오닉 6가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단 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14kW 100km로 테슬라보다 낫더군요. 퇴근길에 김 과장님이 배달음식 드셔보세요. 정말 빨라요 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앱을 열어보니 수백 개의 음식점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배달음식 주문하면 41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평균 28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치킨을 주문해봤어요. 정말 28분 만에 아파트 현관 앞에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배달원과 직접 마주치지 않고도 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놓고 가는 시스템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영상통화를 할 때 막스가 아빠, 거기 생활은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경험한 것들을 설명해 줬어요. 지하철도 정시에 오고 음식 배달도 30분 안에 와. 모든 게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해. 하지만 안젤라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독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더 안정적이잖아. 너무 디지털에 의존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 레아는 아빠, 그 치킨 맛있어 보여요. 우리도 먹어보고 싶어요 라며 관심을 보였죠. 밤에 혼자 아파트에서 온돌 바닥에 앉아 생각해봤어요. 하루 종일 경험한 디지털 시스템들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효율성과 편의성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더군요.
창밖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의 1년이 단순히 기술 협력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부산에서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이 아파트 단지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병원 가려면 차로 20분, 아이들 어린이집까지 15분을 운전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걸어서 5분 이내에 있더군요. 어느 토요일 아침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독일에서라면 미리 예약하고 차를 몰고 가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층에 의원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더군요.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니 정말 깔끔한 내과의원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며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알게 된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경로당, 의원 설치가 의무라고 하더군요. 평균 이동거리가 0에서 50m 정도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어요. 진료비도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 감기 한번 보려면 보험 처리해도 50유로는 나가는데 여기서는 한화로 10,000원도 안 나갔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효율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이 암 생존율도 OECD 3위권이에요. 조기 검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다녀와서 단지 내를 산책하다가 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지하 1층에는 대형마트가 있고 1층에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즐비했습니다. 독일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주거용도로만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상업시설 비중이 전용 면적 대비 8.2%나 된다고 하더군요. 독일의 2.4%보다 3.4배 높은 수치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린이 놀이터였습니다. 단지 한복판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있더군요. 차량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게 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놀이터 근처로도 차들이 다녀서 항상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 내 아가 아빠, 거기 놀이터 정말 예뻐요. 우리도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막스는 아파트 안에 병원도 있다고요?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라며 신기해했죠. 안젤라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독일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이야. 아파트 하나에 모든 걸 몰아넣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실제로 경험해본 편리함을 설명해줬어요. 여기서는 차 없이도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해. 아이들도 더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주말에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 가봤습니다. 독일에서는 별도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운동기구도 최신식이고 사우나까지 있었어요. 운동하면서 만난 이웃분이 여기 살면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택배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에서는 택배가 오면 집에 없으면 다시 배송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무인 택배함이 있더군요.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가져갈 수 있었어요. 디지털 도어락과 연동되어서 스마트폰으로 인증하면 바로 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돌 바닥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필요한 모든 시설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보안도 철저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병원에 가고 장 보러 가는 데만 하루 몇 시간을 차 안에서 보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함께 반짝이는 단지, 내 불빛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족들이 여기 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1년 후 독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3개월째 접어들면서 저는 동아시아 자동차 시장 조사를 위해 중국 선전으로 출장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현대차와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중국 경쟁사 분석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 일주일간의 중국 출장은 오히려 한국의 장점들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선전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놀란 건 호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전기차 주차 금지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더군요. 현지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배터리 화재 위험 때문에 많은 건물에서 전기차 지하 주차를 금지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산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까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JD 파워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EV 서비스 만족도가 824점인 반면 중국은 777점이라고 하더군요. 47점 차이가 왜 나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선전에 스마트시티 투어를 하면서도 차이를 느꼈어요.
화려한 LED 스크린과 최신 기술들이 눈에 띄었지만 실제 생활 편의성은 부산보다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IMD 2024년 스마트시티 순위에서 부산이 45위, 선전이 60위인 이유를 몸소 체험하게 됐죠. 중국 출장에서 돌아와 부산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깨끗한 공기, 조용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죠. 지하주차장에서 제 전기 렌터카가 평온하게 충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독일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 안젤라가 중국은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생활의 질이나 안전성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 전기차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재 위험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막스가 그럼 아빠가 있는 곳이 더 좋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히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아. 레아가 갑자기 아빠, 우리도 방학 때 거기 가면 안 돼요? 정말 궁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먼저 한국에 와보고 싶다고 하다니. 안젤라는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애들 학교도 있고 여기 생활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3개월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제안해봤습니다. 여름방학 때 2주 정도만 와봐.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날 밤 혼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 출장이 오히려 한국의 장점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안전성, 생활 편의성, 시스템의 완성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기술적 우월성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주거 환경은 정말 이상적이었습니다. 안전한 놀이터, 도보 거리의 모든 편의시설, 깨끗한 공기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까지 독일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온돌 바닥의 따뜻함을 발끝으로 느끼며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1년 후에 독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 가족들이 이곳의 생활을 직접 경험해본다면 그들도 제와 같은 마음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휴대폰으로 항공료를 검색해보고 있는 제 모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어느새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5개월을 보낸 저에게 가족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2주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김해공항에서 안젤라와 막스, 레아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가족들도 저와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려온 가족들의 첫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안젤라는 생각보다 공항이 현대적이네라며 조심스럽게 말했고, 막스는 아빠, 여기가 그 유명한 한국이에요? 라며 두리번거렸습니다. 레아는 피곤한 듯 언제 호텔 가요? 라고 물었죠.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해변과 고층 빌딩들을 보며 안젤라가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네라고 감탄했습니다. 막스도 아빠, 저 건물들 정말 높아요. 라며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레아가 왜 지하로 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5개월 전 제가 했던 같은 질문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야. 차와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 엘리베이터에서 15층으로 올라가면서 막스가 독일보다 엘리베이터가 훨씬 빨라요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며 안젤라가 정말 열쇠가 없어도 되는구나라며 신기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족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통창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와 해운대 스카이라인, 그리고 넓은 거실의 모습에 레아가 우와, 정말 예뻐요 라며 환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온도를 경험하면서 시작됐어요. 안젤라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이 따뜻해 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막스와 레아도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만지며 정말이에요.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해요? 라고 신기해했죠. 저는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이게 한국 전통 난방인 온돌이야. 독일 라디에이터보다 50%의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더 따뜻해. 안젤라가 정말? 그럼 겨울에 훨씬 경제적이겠네라며 실용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날 저녁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28분 만에 도착한 음식을 받아들며 안젤라가 독일보다 훨씬 빨라 라고 놀랐습니다. 레아는 이 치킨 정말 맛있어요. 독일 치킨보다 훨씬 바삭해요 라며 연신 감탄했죠. 둘째 날 단지 내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가족들의 반응이 확연히 바뀌었어요. 지하 대형마트를 보며 막스가 집에서 엘리베이터만 타면 쇼핑을 할 수 있다고요?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2층 의원에서는 안젤라가 정말 편리하겠다. 독일에서는 병원 가려면 예약하고 차 몰고 가야 하는데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 건 단지 내 놀이터였어요. 차량과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공간에서 레아가 엄마, 여기서는 차 걱정 안 하고 놀 수 있어요. 라며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막스도 농구 코트에서 한국 아이들과 함께 농구를 하며 언어는 달라도 농구는 똑같아요. 라고 웃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안젤라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셋째 날 아침, 그녀가 여기 공기가 정말 깨끗해. 독일보다 미세먼지도 적은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에 나갔을 때는 정시에 오고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할 수가 라며 감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레아가 아빠, 우리 여기서 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막스도 한국 아이들이랑 친해졌는데 벌써 가기 아쉬워요 라고 했어요. 안젤라는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정말 예상과 달라. 여기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 줄 몰랐어. 특히 아이들에게는 정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네. 그날 밤 온돌 바닥에 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가족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낯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터전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창밖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레아가 여기서 살면 매일 이 예쁜 바다를 볼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개월 전 혼자 느꼈던 그 감동을 이제 가족들도 함께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부산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와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독일 본사에서는 제게 귀국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지난 1년간 저와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온 공문을 받던 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클라우스,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한다. 다음 달까지 미넨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 모든 걸 떠나 독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가족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젤라는 처음에 당연히 독일로 돌아가야지. 우리 집도 있고 아이들 학교도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막스가 엄마, 저는 여기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요.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고요 라고 말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레아도 저도 케이팝 댄스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 친구들이 정말 좋아요 라며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안젤라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 둔치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지난 1년간 우리 가족이 경험한 변화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으로 시작된 작은 감동이 어느새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28분 배달, 99% 정시율 지하철, 0m 생활권 아파트 단지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가족의 행복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막스는 한국 친구들과 농구를 하며 자신감을 키웠고 레아는 케이팝 댄스를 통해 새로운 꿈을 발견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기초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대차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던 중 김 과장님이 혹시 한국에 남을 생각은 없으세요? 본사에서 클라우스 씨 같은 엔지니어를 계속 원하고 있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계속 일할 기회가 있다니. 그 제안을 들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현대차에서 정식으로 채용 제안을 했어.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야. 안젤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독일로 돌아갈 경우의 장단점, 한국에 정착할 경우의 가능성들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안젤라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야. 병원비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라며 실용적인 측면을 언급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독일보다 낮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달랐어.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안전하고 교육 기회도 다양해. 실제로 한국의 OECD 삶의 만족도는 5.9점으로 독일의 7.3점보다 낮지만 우리 가족이 느낀 실제 만족도는 훨씬 높았어요. 막스가 아빠, 저는 한국 대학에 가고 싶어요. 여기서 로봇공학을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들의 꿈이 한국에서 더 크게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독일 본사에서 최후 통첩을 보내온 거죠. 이번 주 안에 복귀 일정을 확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마지막 회의를 열었어요. 여러분 모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정말 어디서 살고 싶은가요? 제 질문에 레아가 먼저 대답했어요. 아빠, 저는 여기가 좋아요. 친구들도 있고 케이팝도 더 배우고 싶어요. 막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안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나도 이 생활이 좋아. 독일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편리함과 안전함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여기가 우리 가족에게는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터전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독일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년간의 한국 경험을 통해 저와 가족은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현대차에서 정식 채용 계약서를 받던 날,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 불안한 마음으로 부산에 왔던 독일 엔지니어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온돌 바닥 위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안젤라가 말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 우리가 한국에서 살게 될 줄이야. 막스는 아빠, 이제 저희도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독일 사람이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독일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더 특별하지 않을까? 레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태극기 스티커를 가져왔어요. 아파트 냉장고에 붙이며 이제 우리 집이 진짜 한국 집이 됐어요. 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온돌 바닥의 따뜻함이 발끝에서 마음까지 전해지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1년은 단순한 출장.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존슨입니다. 런던에서 20년간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을 분석해온 DSCC 수석 애널리스트죠.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을 들여다보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2017년 가을,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애플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장기 OLED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애플은 LCD 디스플레이의 강력한 지지자였는데 아이폰 X를 기점으로 OLED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규모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만을 위해 경기도 아산에 A3라는 전용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투자 규모만 무려 13조 원이었습니다. 연간 1억 대의 OLED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용 라인이었죠.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역사상 가장 큰 베팅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고객사를 위해 13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 역시 처음에는 삼성의 결정이 너무 공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흥미로운 조항이 있었어요. 애플은 매년 최소 구매 물량을 보장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공급 계약에서는 보기 드문 강력한 조건이었죠. 당시 애플의 공급망 총괄 세비카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OLED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팀 쿡 CEO 역시 iPhone의 미래는 OLED에 있다고 공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애플의 시장 수요를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OLED는 LCD보다 2배 이상 비싸고 소비자들이 과연 그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2018년 아이폰 XR이 출시되면서 제 우려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OLED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LCD 모델을 선호했어요. 애플의 OLED 수요 예측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봄, 드디어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애플의 삼성 디스플레이에 6억 8,300만 달러, 한화로 약 8천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충격을 주었어요.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아이폰 XR과 아이폰 11이 예상보다 훨씬 잘 팔린 반면 OLED를 탑재한 프리미엄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죠. 애플은 전체 아이폰 판매량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OLED와 LCD의 믹스를 완전히 잘못 예측한 것입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아산의 A3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13조 원이 투자된 이 거대한 시설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OLED 패널을 제조하고 있었지만 가동률은 계획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동훈 사장을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매우 침착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우리는 애플을 위해 13조 원을 투자했고 생산 능력을 확보했어요. 그들이 주문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업의 계약에 대한 원칙적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철저히 비즈니스 논리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어요. 대외 전략 담당 김성철 부사장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애플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소 구매 보장 조항을 넣은 것이죠. 이는 단순히 우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애플 측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성숙했습니다. 세베이카는 내부 회의에서 이는 우리의 예측 실수였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대신 위약금을 순순히 지불한 것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에도 양사의 협력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2020년 아이폰 12 시리즈를 위해 다시 대량의 OLED를 주문했어요. 이번에는 오지 전환과 함께 OLED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애플의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시장 예측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특히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예측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우려는 다시 한번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여름, 더욱 큰 충격이 업계를 뒤흔들게 되었어요. 2020년 7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삼성 디스플레이에 또다시 9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1천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했다는 소식이었어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총 위약금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웬만한 대기업의 연간 매출에 맞먹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위약금을 받고도 애플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했고 애플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이폰 12 시리즈 출시가 연기되면서 OLED 주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에서 직접 임원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김성철 부사장은 회의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애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우리가 13조 원을 투자한 것은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만약 위약금 조항이 없었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위약금은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동훈 사장은 더욱 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약금을 그냥 이익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OLED 기술 개발에 재투자했어요. 접이식 디스플레이, 저전력 OLED,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시기에 혁신적인 기술들을 대거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 들어가는 폴더블 OLED 기술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어요. UBI 리서치 이충훈 대표는 이를 두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계약을 명확히 계산해 대응했고 이를 통해 생산 라인 안정성과 기술 신뢰성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애플 측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세이베이 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그는 놀랍도록 솔직했어요. 우리는 시장 예측에서 2번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대응은 완전히 프로페셔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파트너십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삼성의 고객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위약금을 받으면서도 애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차세대 폰을 위한 새로운 OLED 기술을 미리 제안하고 더욱 유연한 계약 구조를 논의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에서는 이를 두고 애플의 계약 위반 위약금은 시장에 삼성의 공급 협상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니케이, 에이시아 등 해외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애플의 오만한 수요 예측이 글로벌 공급망 비용을 올렸다는 분석과 함께 삼성의 계약 관리 능력이 업계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 기업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감정보다는 원칙을 중시하고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계를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1조 9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위약금을 받고도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조 9천억 원의 위약금 사건 이후 애플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관계가 오히려 더욱 견고해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애플의 자세였어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대신 삼성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이베이카는 2021년 봄 아산 A3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동훈 사장과 장시간 회의를 가졌어요. 우리는 지난 2년간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라고 칸이 말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삼성의 계약 원칙과 기술력을 깊이 존중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함께 가고 싶어요. 이동훈 사장의 대답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약금은 과거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함께 혁신을 만들어갈 것인가예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애플 임원진은 삼성의 미래 기술 로드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접이식 OLED는 이미 상용화되었고 투명 디스플레이와 홀로그램 기술까지 개발 중이었어요. 특히 전력 소모를 70% 줄인 차세대 LTPO 기술은 iPhone의 배터리 수명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철 부사장은 애플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위약금을 받은 2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금을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했어요. 이제 우리는 경쟁사들보다 3년 이상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 우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가 애플 공급망에 진입하려고 노력했지만 폴더블 OLED 분야에서는 삼성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시기에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애플의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차세대 기술에서는 여전히 삼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2025년 출시 예정인 폴더블 iPhone의 OLED는 삼성이 단독 공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애플은 보통 한 부품에 대해 최소 2개 이상의 공급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폴더블 OLED만큼은 삼성의 기술력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UBI 리서치의 이충훈 대표는 이를 두고 삼성이 위약금 사건을 기회로 삼아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으면 보수적으로 변하는데 삼성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혁신에 투자했어요. 한국 기업의 또 다른 특징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조 9천억 원의 위약금이라는 예상치 못한 자금을 받자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2022년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는 삼성의 새로운 LTPO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 폰의 배터리 수명이 대폭 개선되었고 애플은 역대 가장 오래가는 iPhone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어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삼성의 고객 서비스였습니다. 기술 지원팀이 24시간 애플을 지원했고 새로운 제품 출시 때마다 현지 엔지니어들이 파견되어 문제 해결을 도왔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한 것이죠. 세이베이카는 2023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과의 관계는 단순한 공급업체 고객사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정한 파트너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기업의 독특한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기초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현재 저는 이 전체 사건을 되돌아보며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원의 위약금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결국 업계 전체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애플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2025년 출시될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차세대 맥북 프로의 OLED도 삼성이 독점 공급하게 되었어요. 13조 원을 투자한 A3 공장은 현재 풀가동 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OLED 기술에 산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의 계약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소 구매 보장 조항과 위약금 시스템이 이제 업계 표준이 되었어요. 애플의 변화도 인상적입니다. 세비카는 작년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계약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지난 7년간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한국 기업의 놀라운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발전시키는 균형 감각이 뛰어났어요. 1조 9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위약금을 받고도 애플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OLED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폴더블 OLED에서는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 차세대 기술에서도 경쟁사들을 3년 이상 앞서고 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이들이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한 모습은 전 세계 비즈니스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만의 독특한 원칙과 철학, 그리고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애플과 삼성